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애리조나주 법무부는 어제 국토안보부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크 브루노비치 주 법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애리조나의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에 대해 국토부와 연방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노비치 장관은 100일간 추방유예 조치는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된다며 법 집행관들은 석방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소송을 통해 애리조나에 있는 연방법원의 100일 추방유예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미국인으로서 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지지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행정명령으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팁튼 연방판사는 오는 23일까지 바이든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palm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내외가 상주하는 것이 연 3회 이상 연속 7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원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며 마라라고에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palm비치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palm비치의 변호사인 존 랜돌프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클럽에 충실한 직원이라면 트럼프가 클럽에 거주하면 안 된다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구역법령은 그가 클럽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메모는 NPR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3년 트럼프는 마라라고를 사설클럽으로 만들면서 자신이 클럽의 회원 자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것이며 계속해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랜돌프 변호사의 메모에는 최종적인 마라라고 사용 규정에는 트럼프의 거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닝 코드를 봐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모든 군 장관과 비서관들을 만나 앞으로 60일 동안 모든 부대원들과 극단주의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스틴 장관은 지난 2일 국방부 산하 42개 자문위원회에 속한 600여 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전원 사퇴할 것과 자문단 활동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성폭행과 인종차별주의 및 극단주의를 제거하겠다는 것은 어스틴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던 사안입니다. 국방부가 극단주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어스틴 장관은 반창고를 붙이고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군 수뇌부가 부하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8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도움이 전혀 없이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에서는 1명의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기 직전에 6,180억 달러 규모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화를 마친 바이든과 민주당은 1조 9천억 달러의 원안을 그냥 밀어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상원은 아직 이 구제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았는데 어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바이든과 만나 90분간의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보편적 합의가 있었다며 크고 대담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조만간 표결을 강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회가 향후 모든 선거에 대해 궁극적인 권한을 갖게 될 급진적인 새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하는데 이는 투표 부정 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고 원어메리카 뉴스의 피어슨 샤프가 논평했습니다. HR1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기 시작한 1월에 곧바로 발의된 것입니다. 샤프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유권자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투표 사기를 부추길 뿐이라면서 민주당이 전국에 걸쳐 모든 선거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방송규제당국은 오늘 중국 정부가 소유한 국제영어 위성 뉴스 채널 CGTN의 영국 내 방송 허가를 취소했다고 에폭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영국 내 CGTN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 차이나 미디어 리미티드가 CGTN의 제공자가 아닌 배포자였기 때문에 당국이 해당 라이선스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국 방송법은 방송 면허 보유자가 그들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편집 감독을 포함해 허가받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채널이 최종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는 기구에 의해 통제된다고 간주했는데 영국 방송법은 면허 보유자가 정치기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모든 미국 가정에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아직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코로나 대응팀이 물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얼마나 많은 마스크가 보내질지, 1000마스크인지 일회용 마스크인지 불분명하고 마스크 우편 요금이 얼마나 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워싱턴 포스트가 가정당 5개씩 총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배송하는 계획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마스크를 받는 가정에서 걱정이나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획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중국의 조타이와 합작 전기차 회사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포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협약을 체결한 후 중국 전기차 시장과 정부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포드는 지난주 충칭 장안자동차와 설립한 합작 회사가 머스탱 마하 2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드는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더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기존 사업을 활용하고 관련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유마지구 국경 순찰대가 지난 월요일 저녁 6시경 불법으로 유마 남부지역 국경을 넘어오던 11명의 이란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5명의 성인 여성과 4명의 성인 남성 그리고 2명의 어린이를 체포해 절차를 밟기 위해 유마로 보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란이 특별 관심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마에서 이란인 미립국자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유마지구에서는 8명의 이란인이 체포됐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이 지역에서만 이번 회계년도 들어 지금까지 총 14명의 이란인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인 미한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버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두 나라에게 중요한 여러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고 코로나19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같은 공유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 는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미리 녹화해 둔 것을 보내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생방송으로 방송을 내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일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끔씩 녹화해서 방송을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뉴스가 아주 오래된 뉴스가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텍사스주에서도 한번 이런 소송을 낸 적이 있었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연방 판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에 대해서 일단 집행정지 명령을 지금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리조나 주에서 국토안보부, 연방정부죠.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과 그 밑에 있는 여러 부서장들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텍사스주에서 낸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내렸던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낸 것이죠. 추방 유예 조치 100일간 추방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인데 대통령이, 근데 그거 안 된다라고 지금 주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도 텍사스주처럼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남부 지역 국경선에 닿아 있기 때문에 국경 문제, 미립국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조치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인데요. 텍사스주도 그렇고 애리조나주도 그렇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 바탕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아주 비슷한 내용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토안보부는 주 정부와 이미 협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협정이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협정이냐? 이민법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변화되는 내용을 미리 주 정부에 알려주게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정부와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게 돼 있는데 서로 협상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 소송을 걸게 된 이유입니다. 텍사스주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협정이 있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몰랐을까? 모를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바로 일주일 전, 그러니까 퇴임을 앞둔 마지막 주에 국토안보부가 각 주들과 이런 협상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퇴임하기 전에 이렇게 본인이 내렸던 행정 조치들, 명령들에 대해서 함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막 뒤바꿀 수 없게끔 미리 안전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고 퇴임을 했다는 것이 이제 하나씩 알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한 9가지 정도 된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그 외에 더 있는지 그건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가 이번에 태클을 걸게 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중지시킬 수 있게끔 이 소송을 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그 협약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바로 마지막 주에 한 국토안보부와 주 정부 간의 협약 내용이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추방 유예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추방을 못하게 하는 거를 못하게, 그러니까 추방하게끔 하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그 사람들의 불체자 중에서도 범법자들이거든요. 8, 90%가 중범죄자들입니다. 이 중범죄자들 갖다가 추방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 이거죠. 이 실제로 ICE, 그러니까 이민 단속반에서 지난 1월 29일 날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1월 22일에서 1월 25일 사이 단 나흘 만입니다. 단 나흘 사이에 176명을 풀어줬답니다. 이미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추방하라라고 판결을 받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란 이야기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추방하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176명이나 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풀어줬다는 겁니다. 텍사스주에서 소송을 걸어서 판사가 대통령 행정명령 중단해라고 얘기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범죄자들 계속 다 풀어주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범죄자들을 그냥 이 땅에다 계속 풀어놓는,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들을 풀어놓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신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이 법 집행관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 불체자니까 어디 가가지고 검사나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또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치료 같은 걸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만에 하나 안 좋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연결이 될 것이 빤히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체자들인데 운전을 한다면 이미 그 운전이 불법 운전인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들만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고 이거 완전히 그냥 뺑소니 당하는 거나 별다를 게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생각을 하나, 국민보건 문제를 생각을 하나, 범죄를 생각을 하나, 뭐 하나 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무작정 추방유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각 주정부에서 그렇게 싫다고 반대를 하고 소송을 벌리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저녁 얼마 전에 이란 국적자들 11명이 국경선 그냥 넘어오다가 순찰대한테 잡혔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냥 산 넘고 물 건너고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걸어서 뚜벅뚜벅. 이게 지금 순찰대들이 마침 잡았으니 다행이지 잡지 못해서 그냥 안전하게 미국 땅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멕시코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건 미국의 적국 중에서도 아주 1등 적국 아닙니까? 적성국가죠. 이 적성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테러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잡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업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잡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죠.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국방 이 문제, 이 국방을 지키는 문제, 국경선을 지키는 문제,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주의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혹은 그냥 뭐 인기 좀 끌려고 혹은 나는 트럼프랑 달라라는 식의 생색내기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일단은 텍사스주에서는 그 팁톤 연방 판사가 4주, 총 4주죠. 처음에 2주했다가 추가로도 2주해서 4주 지금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2월 23일까지입니다. 2월 23일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지켜봐야 하고요. 애리조나주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연방 정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니 그 소송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경을 지키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 안보에 대한 문제는 그 나라의 국민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인기 좀 얻으려고 혹은 단순하게 선신 좀 베풀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저희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영국에서는 영국의 방송 규제 당국이 있습니다. 방송을 규제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바로 오프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방송 규제 당국에서 중국의 방송국 그 CGTN이라는 중국 방송국을 방송을 취소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CGTN은 상당히 좀 저희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도 여전히 이 CGTN이 방송이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국에서 이 방송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뭐냐? 이 CGTN이라는 이 방송국이 알고 봤더니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CCTV의 계열 방송사다. 사실 그 CGTN이라는 거는 CCTV 9번이었습니다. 9번 채널로 이제 위성 방송 채널로 나왔던 것이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중국 정부와 중국의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중국을 홍보하는 위성 채널로 만들어진 것이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아리랑 TV 같은 그런 방송국인데 영어로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CGTN 방송을 영국에서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CGTN을 배포하고 있는 영국에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회사가 스타차이나 미디어 리미티드라는 회사인데, 이 스타차이나 미디어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프로바이더의 권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디스트리뷰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계약 자체가 디스트리뷰터 계약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급 계약밖에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공과 배급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제공은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송되는 내용을 잘라내서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제작을 해서 끼워 넣는다거나 아니면 내용 자체에 좀 변화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근데 단순하게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집권이 없죠. 말 그대로 그냥 틀어만 주는 겁니다. 내용을 만드는 건 전부 다 지금 중국 본토에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회사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감시하에서 만들어지는 뉴스들을 지금 서방 세계에 다 내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영국 방송법상 편집권이 없는 사람이 방송을 틀어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방송허가 취소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방송허가 취소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기구에 의해서 통제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송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 영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내보내는 방송을 차단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뭐 홍콩 반환 문제라든가 뭐 홍콩 인권에 대한 문제, 홍콩 보안법 이런 것들의 상황을 놓고 이 홍콩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은 홍콩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영국 정부에서 홍콩에 있는 시민들한테 영국 시민권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걸 중국 당국이 이제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 상당수 구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과 영국 사이에 이 홍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그냥 이 밝혀놓은 명분 자체 그대로 오프컴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놓고 이야기했을 때 정치기구에 의해서 통제되는 방송한테는 방송 허가할 수 없다. 이걸 자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공산당이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뭐 서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대표 주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공산당이 운영하는 방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CGTN 방송이 미국에서는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CCTV 방송도 지금 미국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요. FARA라는 법이 있습니다. FARA. 이게 뭐냐면 Foreign Agency Registration Act라고 그래가지고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939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은 외국을 대표하는 기관들 혹은 에이전트,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인데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미국 법무부에서 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고요. 2007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700명이 넘는 에이전트들이 등록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록이 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CGTN 방송 같은 경우에는 CGTN 아메리카라고 해서 지금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영어로 미국 국민들한테 중국 공산당이 만든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걸 왜 그냥 내비뒀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중국을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경쟁국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39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몇 번의 수정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요. 1966년에 이 존슨 대통령이 있을 때 마지막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같은 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1960년대의 국제사회 정세와 지금 2020년대 이 국제사회 정세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 결국에는 이것도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2016년에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곧장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적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감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진짜 적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낸 상황이었는데 2020년 7월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당시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중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이 FARA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이 FARA라는 법 요건에 위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좀 고쳐야 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이미 늦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선거, 전국적인 선거가 이미 시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사실 다 잊혀져 버린 파라법 개정해야 된다. 이거 사람들이 지금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지금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국에서 중국의 CGTN 방송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적국으로 지금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행정부 말에 중국은 적국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적국으로 정말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적국의 나라에서 만드는 방송을 더군다나 뉴스 방송을 영어로 이거를 그냥 이 미국 국민들한테 아무나 들을 수 있게 방송에 허락해 주는 것은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중국 공산당이 만드는 뉴스를 미국 땅에서 방송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보다 좀 엉뚱한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엉뚱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예,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이 사람들이 신경 쓴다라고 생각하느냐. 넘버원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7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원에 발의해 놓은 법안 HR 넘버원 1호 법안입니다. 1호 법안. 이것이 바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본인들이 지어놓은 이름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지었는데,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선거법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겠다라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에서 비평한 그런 논평이 나와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HR1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 유권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속이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속여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등록할 수 있고, 타주로 떠난 사람도 이곳에 살았으니 등록할 수 있겠다 하고 등록할 수 있고, 5만 가지 갖가지 거짓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 이걸 의무화하겠다, 더군다나 이것은 좀 곤란하다. 현재도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들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했으니까 마음껏 투표해라 이게 아니라 본인 증명을 해야 됩니다. 투표를 실제로 하려면. 투표소에 현장에 가서 본인 신원 증명을 하던, 아니면 나중에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던, 본인이 어쨌든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걸 본인이 나중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해 놓은 것만 가지고는 투표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조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국이 다 온라인으로 그냥 유권자 등록하면 다 받아주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위험하도 너무너무 위험한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요, 선거일 날 현장에서 등록하는 걸 받아주겠다. 이 선거일 현장 등록도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 주마다 유권자가 합법적인 투표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주에서 일정 기간 이상,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상 거주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현장 투표 이거 하게 되면 현장에 와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유권자 등록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확인할 시간이 너무나 없다는 거죠. 확인할 방법도 사실 마땅치가 않고, 거짓으로 낸 서류가 있을 때 이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이거 도대체가 이거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A라는 주에서 투표하고 B라는 주로 이사 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B라는 주에서 투표하고,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빤히 보이는데, 이미 작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건 문제다, 이건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다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HR 1번 법안, 이 법안은 그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합법으로 바꿔버리자,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제로 시행이 됐다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이미 증명이 된 것인데, 모터 보터 로라는 게 있습니다. 모터 보터 로.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5만 명이 이 법에 의해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거나 투표하면 안 되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이게 다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인데, 이 법은 잘못된 법이다라고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전국에 다 확대하겠다. 심각하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유권자 추수를 허용하겠다. 유권자 추수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voter harvest라는 건데요. 이 유권자 추수가 뭐냐 하면은 현행 법은 본인이 투표한 용지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투표소나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우편투표함에다가 넣게 돼 있죠. 투표함에 넣게 돼 있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대신 갖다가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받아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들려가지고 우편투표 하셨나요? 제가 대신 받아다가 선관위에 갖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이 뭐 공짜예요, 공짜.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voter harves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간 거를 그대로 갖다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갖다 준다 그러면 뭐 그나마 좀 문제가 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가다가 이 아저씨가 누구한테 투표했지? 궁금하네. 한번 쓱 열어봤더니 트럼프한테 투표했네. 에이 이 아저씨 이러면 안 되지. 찍찍찍 긋고 바이든한테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집어넣고서는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열어봤더니 이 아저씨는 왜 다른 사람은 다 투표했는데 이거는 투표를 안 했지? 이거 여기 이 사람한테 투표해? 이게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투표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아예 그냥 통째로 투표용지 빼버리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사기 혹은 불법 투표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걸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건데 이걸 허용해 주겠다. 이거 법으로 허용해 주게 되면 지금 빤히 보이는 내용들이 있죠. 예. 경품잔치 하는 경품잔치. 저 이거 주세요. 제가 이거 대신 받아다가 이렇게 해드리고 대신에 이거 우리가 이벤트로 하고 있는 건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첨해가지고 노트북 하나 선물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경품 이벤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지금 현행법에서는 다 불법입니다. 물론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 선거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었습니다. 그 voter harvest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서는 현행범이죠. 그 선거법 위반 사범 해가지고 체포하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위법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법화해 준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 그냥 개판 선거가 되는 거죠. 그냥 선거운동원 최다 많이 동원하고 어떻게든 돈 많이 써가지고서는 표 많이 그냥 긁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판이 개판이 되는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워싱턴 DC하고 푸에르토리코도 주로 승격시키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16세, 16세부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유권자 등록하는 연령층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왜 낮추려고 할까요?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건 좀 오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6세면은 고등학생입니다. 이때 유권자 등록을 A라는 주에다 해놓고 대학을 타주로 가는 경우들 많이 나오죠. 그럼 타주로 대학을 가면 거기에 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A라는 주에도 유권자 등록이 돼 있고 B라는 주에도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한테. 대책이 있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외국인을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이야기인데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시민권을 박탈당해서 불법 외국인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큰 범죄를 지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큰 범죄를 지은 사람들,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 혹은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단 당연히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 명부에서. 그런데 이거 삭제하지 말라. 왜 삭제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거 뭐 어디다 써먹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의회가 연방선거에 대한 궁극적인 감독 전권을 가진다. FEC라는 조직이 있죠. Federal Election Committee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총감독권을 집권 여당이 갖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 연방의회가 이 모든 연방선거에 대한 슈퍼 감독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 선거라는 거는 원래
계속해서 각 주 단위로 벌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미국의 질서에 맞는 것이죠. 미국의 각 주들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행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각 주들이 연합을 해서 연맹 조직으로 만든 것이 미합중국이 미국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것도 각 주에서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선거인단을 보내서 이 연방에서는 대통령을 뽑게 하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질서를 다 바꿔놓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유권자 신분증 사용을 금지한다. 보터 아이디라는 걸 금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터 아이디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 운전면허증 가지고서는 이 투표소에서 그거에 의존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라는 주에서도 투표하고 B라는 주에서도 투표하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맘만 먹으면은 여러 주의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A, B, C, D라는 주의 운전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고 거주지만 있으면은 주소지만 있으면은 가서 시험 보면 얼마든지 다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여러 개의 주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그 각 주에서 다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기 투표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편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터 아이디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 보터 아이디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발급을 하는 아이디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운전면허증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해서 보터 아이디라는 게 따로 필요하다. 이게 유권자 아이디라는 게 따로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이 유권자 아이디를 법으로 제정을 해서 각 주에서 유권자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선거법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꾸로 유권자 아이디는 볼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거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 아이디 금지, 이거를 법에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여러 곳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심지어는 타주가 아니라 같은 주 안에서도 A 투표소 갔다가 B 투표소 갔다가 C 투표소 갔다가 이렇게 해도 그거를 알아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접 선거 개혁법을 이거를 국민들을 위한 법이랍시고 내놓은 이게 너무 답답한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이걸 적절히 잘 포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다 라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이것은 그런 법이 아니라 선거판을 완전히 개판을 만들겠다라는 법안이다. 이 법안 저지가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 공화당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앞으로 계속 100년, 200년 민주당이 계속 해먹겠다라는 계획에서 나온 법안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 아메리칸 뉴스의 이 평론가 이야기는 이 법안은 the death of the democracy,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죽음, 사망 선고다 이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는 죽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세력에 의한, 조작에 의한 선거로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이미 대통령 선거 우리 보면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빤히 지금 저희가 두 눈 뜨고 다 봤는데, 그걸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면 더 심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HR1, 하필이면 이것도 제일 먼저 내놓은 법안이 이런 법안을 내놓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법안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에 대처하는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또 우리 국민들이 나서줘야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 취임 후에 첫 번째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였다 해서 청와대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백악관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 백악관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딱 3줄짜리 아주 짧은 보도자료가 나와서 둘이 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만은 결국 내용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두 분이 서로 32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32분 통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통역까지 하면서 통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지금 양쪽의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처럼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렇다면은 내용의 깊이 없이 그냥 전반적인 아젠다를 서로 훑어서 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역시 북한에 대한 부분이죠. 미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아직까지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으름장을 해놓고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정작 미국 정부에서는 대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면 뭐 전략적 인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참고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남한 정부가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이 북한하고 이미 남한과 북한 정부 자체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구조였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거기에 한술 더 퍼줄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도 했거니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다 부담이 되는, 특히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남북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하고 또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 지리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미국이 끼어든다고 해서 쉽게 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일이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참고 기다리자라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해가지고 3번이나 만나지 않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뭔가 될 줄 알고 기대를 걸었다가 역시 뭐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남한이 혹시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실패하긴 했지만은 그랬던 것을 지금 다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바이든 정부의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서로 간에 어떤 같은 좌파 진영으로서의 그런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대화 속에서도 뭐 그린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공통의 아젠다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식 발언은 양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그냥 그 단순한 말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나온 내용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라는 말이 오고 갔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백악관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는요, 그냥 양 정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만 지금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있기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 얘기는 미국이 대북 제재보다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제재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뭔가 좀 막 일이 진행될 것처럼 보여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더 만들어냈고 더 많이 조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 많은 제재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남한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현재 지금 유엔이라든가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제재들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 자체도 지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뭐 한동안 지금 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하면은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주겠다, 위생 세트를 보내주겠다 해서 이 세면 도구 같은 것들을 하나의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캐롤라이나 지역에 있는데, 그런데
이 단체에서 보내주는 이 위생기구 세트 안에 손톱깎이가 있어서 안 된다. 쇠붙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쇠붙이라서. 손톱깎이 이 쇠붙이가 커봐야 뭐 얼마나 크다고 그게 쇠붙이가 있어서 안 된다. 금속 제품은 원조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제재 조치가 정말 강하게 취해졌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하겠다. 뭐 강경화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뭐 화기애애한 가운데 통화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죠. 뭐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그렇습니다. 대화하는 방법이. 저 공화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 얘기할 때 6,180억 달러 규모로 합시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로 하자라고 발표를 해놨는데 그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제시하면서 그 3분의 1로 깎읍시다. 이렇게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렀죠. 공화당 의원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의원들 떠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규제안 그냥 추진 이렇게 됐습니다. 공화당 대표들하고 얘기한 거는 그냥 다 까먹은 거죠. 화기애애하게 얘기했는데 의견 다 들었는데 무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화기애애하게 통화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문 대통령하고 화기애애하게 통화했어. 끝. 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 뭐 뉴그린 정책 이런 것들 가지고 동질성을 너희도 민주당이고 우리도 민주당인데 같은 민주당끼리 잘해보자 이런 동질성을 가지려고 좀 애를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봤자 수박 겉핥기 수준의 대화였다. 그런 짧은 대화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조만간에 빨리 만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제가 감히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락되면 그러면 만납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종료됩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기는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봄이나 돼야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년 봄 되어야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봄 이후에나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못하죠. 이제 말기죠.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상회담이 그 당시에 가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놓고서는 둘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했다. 한국 정부가 좀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갑자기 하게 되고요. 좀 더 신중하게 미국과 정말 제대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 쪽으로 기운 게 아니라 진짜 미국과 혈맹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조치들을 취해주고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거나 쉽게 보아서는 좀 곤란할 것이다. 이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저희가 뉴스에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구제안,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미 하원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통과를 시켰고요. 지금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것만 남아 있는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통과를 시키려면 상원에서는 원래 60명의 표를 얻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조정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그냥 단순 과반수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상원에서는 지금 언제 이걸 표결에 붙일지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조만간에 표결에 붙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50표가 다 100% 참여할 것이다라는 보장이 아직 서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척 슈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동참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에 나왔던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1,400달러 현금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400불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액수에 대해서는 일단 오케이 됐는데 1,400불이다라고는 됐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75,000불, 연소득 75,000불까지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400불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1,400불이 아닌 현금 지급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이 얘기가 됐었는데 요걸 좀 더 타겟을 좁히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이 경제계에 있는 연구소들, 이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이거 현금을 주어봤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현금 가져오는 거 전부 다 시중에 푸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냥 그대로 저축을 한다. 혹은 금융상품을 사는 데, 재투자하는 데 사용을 한다. 이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원래 이 현금을 주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면 그 돈은 바로 시중으로 풀린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돈을 주는 겁니다. 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국민들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리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건데, 그런데 이 액수가 작으면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나오는데 액수가 커지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죠. 학계에서는 지금 1,400불씩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돈 중에서 한 70%가량은 이 사람들이 저축을 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학계에서 보고 있는 연구 결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주는 타겟을 좀 더 좁혀야 되겠다.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저소득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돈을 주어야 그래야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풀려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것에 대한 조정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1,400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5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1,400불이 아니다. 그거보다 적은 돈을 주는 것으로 점점 깎여나가게 그렇게 하고 7만 5천 달러까지만,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인 경우까지만 현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현금 지급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 얘기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5만 불 이하 소득인 경우에 1,400불, 부부가 조인트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10만 불, 10만 불 조인트 신고하시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2,800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부니까 2,800불이 이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부양자녀, 이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한 명당 1,400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양자녀가 둘이 있고 부모가 조인트로 신고를 하시는 분은 연소득 10만 불 이하인 경우라면 4인 가족이 총 5,600달러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보너스가 있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뉴스앤포스트에서 미주알 코주알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이상엽 회계사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도 소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부양 자녀에 대한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 크레딧. 그 세금 크레딧이 6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3,600불, 그리고 6세에서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3,000불의 세금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번에 뭐 이 텍스 리턴 할 때도 그렇고 현금 지원금도 받고 텍스 리턴도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생겨져 있다.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일인데 어찌됐건 뭐 지금 저소득층에 부양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하고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됐지만 상원이 통과가 돼야 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일이 추진이 돼야 하는데요. 상원도 조만간에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악관에서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이걸 집행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를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3월 14일이 되면 지금 현재 작년에 통과시켰던 구제 법안에서 추가로 실업수당을 주고 있는 지금 주당 300불의 연방 실업수당이 있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나가는 것이 3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월 14일이 지나면은 실업자들,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연방 추가 실업수당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끊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실업수당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3월 중순 전에는 이 법안이 다 통과가 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뭐 3월까지 가지 않고 2월 중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은 곧바로 지급이 되기 시작해서 보통은 예전 경험으로 봐서는 3주 안에 다 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체크를 발송하는 경우에도 보통 한 달 안에는 거의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현찰들을 정부에서 푼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실제 경기가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요. 뭐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뭐 희망은 희망대로 가지고 그리고 또 어려운 점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확실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양쪽 다 제대로 좀 균형감 있게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있고 달러화가 절하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또 지켜보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